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신행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제1장 국제경제론과 세계경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절에 대해서 볼게요. 세계경제 구성과 특징, 내용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경제 구성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월드뱅크라는 세계은행에서 전 세계 21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고소득, 고중위소득, 저중위소득, 저소득, 중위소득을 좀 많이 나눠서 각각의 국가가 이렇게 있는 218개국 대상으로 해서 인구 퍼센트지랑 그리고 GDP, 무역액, 그리고 무역액의 퍼센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요, 각각의 요 표 그냥 살짝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아틀라스 방법이라는 걸 가지고 사용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연도, 비교연도에 따라서 물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 간의 비교를 하려면 뭔가 환율이라는 것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가 간의 소득을 비교할 때 환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3년간 환율과 또 물가지수를 고려해서 환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각각의 소득 그룹별의 무역 비중 살펴보면은 거의 GDP 비중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세계경제 특징에 대해서 2절 한번 여기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별 무역 비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 무역 비중은 그 밑에 표 1-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37.9니까 40%가 되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또 한 30% 정도 되고, 북미 이렇게 한 20%, 그러면 거의 30, 40, 30, 20 이렇게 되니까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아시아, 북미 지역의 무역 규모가 크게 되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중력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국가 간의 교역 규모도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역 내의 무역 비중을 살펴보면요. 유럽 내의 어떤 비중이 70%로 유럽 국가들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국가들이 서로 많이 붙어 있을수록 교역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북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 간의 접근성이 되게 좋다. 그럴수록 교역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 50년간 아시아 지역의 무역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거, 그런 특성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지역별 봤습니다. 여기 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자, 밑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요 1980년대랑 2017년대 어떻게 사이즈가 비중이 변했는가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제조업, 서비스업 부분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몇 가지 특징을 보시면 광공업과 광업과 농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비중은 커지고 있고요. 각각의 비중은 앞에 표에서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 무역이 전체 무역의 절반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생산 비중은 70%가 되는데 무역 비중이 23%야. 그러니까 서비스의 생산 비중은 많지만 교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면 당연히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처럼 실제 왔다 갔다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렇잖아. 여러분 머리 자르러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통합의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 자, 몇몇 국가들이 자유무역에 합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FTA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지역무역협정이라 합니다. RT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FTA 건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WTO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적 체결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교역 체결하는 게 점차 감소하고 있는 약간 서로 장벽을 쌓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림 1-1을 보시면 세계 자유무역 협정 체결 건수의 변화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여기 나와 있는 FDI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과거에 선진국 간에 주로 이루어졌던 해외 직접 투자가 최근에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수직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약간 부품 생산하는 그러한 공급 체인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그림 있는 것처럼 전체 무역 GDP 대비 무역과 GDP 대비 FDI 순유입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GDP 대비 무역과 직접 투자는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 외환 위기인 1997년이라든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국가 간의 해외 직접 투자가 잠깐 위축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페이지에 거기 한번 보시면 국가 간의 자본 이동, 특히 거기 보시면 개도국의 자본 자유화 확대의 영향이 더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개도국 입장에서 개도국의 자본 자유화 확대 요 영향이 컸어요. 그래서 자본 자유화 확대 시장을 여는 거죠. 그래서 확대가 바로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 다음 세 번째 줄 보시면 개도국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었고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선진국과 이렇게 수직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더 확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다섯 번째로 국가별 개방도의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GDP 대비 무역액, 그러니까 전체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비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자, 70년대 대비 2017년 보면 중국 많이 컸어요. 영국 크고 우리나라도 엄청 커졌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 자체는 개방도 값을 뭐로 한 거냐라고 하면 재화 서비스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 GDP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측정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내수 시장이 커서 개방도가 낮아지고 주변에 무역 활동하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방도는 높아집니다. 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매우 커요. 그래서 개방도가 낮아.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충분하니까 굳이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할 필요가 없어. 자국의 판매 수요가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인근 국가와 많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개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개방도에 영향을 주는 팩터, 요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수출 지향적인 어떤 경제 정책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 외에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지리적인 위치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체로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1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개방도가 작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약간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개방도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차이에서 살펴봤을 때 수입 대체형 성장 정책을 쓰는 거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요. 됐어. 우리 국가 간의 수출 수입 안 해. 외국에서 수입할 걸 직접 내수, 직접 만들어서 할 거야. 약간 그렇게 한 나라들은 개방도가 낮고
자유무역주의 정책,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실시했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방도가 좀 높은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도가 높은 나라가 경제 성장을 좀 빠르게 했다라는 것은 뭐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방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세계 경제로부터 개방됐으니까 개방의 도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클수록 그쵸? 해외 경제에 대한 어떤 충격이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 충격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큰 영향,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세계화와 경제성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의 진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할 때는 흔히 국가 간에 재화가 이동하거나 자본이 이동하거나 인구가 이동하거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화를 뭐 1차, 2차, 3차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세계화를 그렇게 해요. 버전 1, 버전 2. 옛날에는 우리가 다른 인접 국가를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막 자신의 문물들을 막 우리가 전파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다가 해외에 투자하게 되면서 자국의 물건들을 막 이렇게 판매하면서 세계화를 세상을 하나로 이제 묶는 경우가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주체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뭐 유튜브에다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해서 많은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화라든가 경제, 사회, 뭐 관습 뭐 이런 것들을 퍼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1차 세계화는 1870년부터 1914년까지고 그 다음에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1914년부터 45년까지는 좀 침체기를 겪게 되고 2차 세계화는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중반까지 2차 세계화고 80년대 이후에 또 다시 3차 세계화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후에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세계화를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90년대 이후부터 크게 됐는데 1990년대 이후 크게 성장합니다. 크게 세계화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90년대 이전에는 이후니까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면은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자, 1990년대 이전에는 국가 간의 개방이 상품 무역의 확대에 초점이 있었어요. 상품에 대한 무역, 요게 세계화의 원천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이후에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서비스까지 우리가 세계화에 거기 보시면 산업 전반에 확대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요. 경제 제도도 국가별 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경제 제도 표준화를 추구하면서 이게 또 세계 경제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년대 이후에 또 세계화가 크게 진전된 요인은 바로 뭐냐면 이때 3차 세계화라고 제가 책에 있죠. 첫 번째는 냉전 종식,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약간 대내 수입 대체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사용했었는데 그리고 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서 95년 WTO가 출범하게 되면서 세계화가 더 급속하게 확대되었고요. 또 개도국의 무역 확대라든가 마지막에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이 높아지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운송비용과 수송비가 하락하게 되면서 세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현상이 좀 위축되고 있는 추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분배 악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하는 반하는 거야. 반. 그래서 반세계화 정서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1기 세계화 되어 있다가 제2기 되기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후퇴기, 그 다음에 2기 세계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다 다시 확산되면서 3기 세계화 때 빠르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들 앞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세계화는 다시 또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방과 경제 성장 한번 살펴보시면, 자, 개방에 따른 어떤 무역과 경제를 오픈했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전부 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개방 정도가 높은 개도국에서 대체로 성장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개방이 확대되면서 한 국가의 침체가 다른 국가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영향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97년에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라든가 2008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같은 것들도 인접 아니면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요, 무역량과 GDP의 변화 추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무역이 위축되고 동시에 생산도 같이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남미 외채 위기 때 이게 침체되고 있죠. 동아시아 외환 위기 때도 침체되고, 그다음 세계 금융 위기 때도 2008년 금융 위기 때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검정 색깔이 GDP가 되고요. 파란 색깔이 무역액인데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80년대 남미의 외채 위기, 98년도 동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무역과 GDP의 성장이 동시에 둔화되는 모습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화와 불평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계화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했을까요? 심화시켰을까요? 전반적으로 세계화는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노동자들도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숙련 노동자와 단순 비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는 임금 격차가 확대된 거는 세계화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기술 진보 영향이 크다.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그런 노동자, 근로자들은 훨씬 더 숙련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기술 진보는 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술 진보는 다 어떤 도구, 기계에 접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치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의료기기에 다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숙련, 비숙련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교육의 기회 확대라든가 산업 간 노동의 어떤 이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계화는 빈곤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국의 비중이 1980년 이후에 2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거 임금 격차는 세계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이 숙련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편향적인 그런 기술 진보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참고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중반에 들어서 세계화가 연속된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렸다, 위기를 맞게 됐다.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세계화에 반하는 EU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반세계화를 외치는 정당들의 득표율이 올라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세계화를 반대하는가라고 하면요. 결국은 소득 불평등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불평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역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바뀌었기 때문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근데 보통 세계화에 이렇게 많이들 타겟팅 해가지고 네가 원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세계화에 기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세계화가 위축돼가지고요. 많은 국가들이 성벽을 쌓게 되면은 우리가 국제경제학에서 배우는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국가 간의 교육을 통해서 윈윈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률도 높이고 분배 효율성과 파이를 크게 만들고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계화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통한 이득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장의 2절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3절에 해당하는 1장 3절에 해당하는 한국 무역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